안녕하세요. 팀포트레츠의 사진가 김재호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 시그마 FP-L의 풀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냥 단순 리뷰를 진행하기에는 좀 아쉬웠습니다. 특이한 컨셉을 가진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할 말이 많으니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시그마 FP 한국 공식 앰버서더로 활동하며 어쩌면 한국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FP를 사용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해서 FP-L에 대한 소개에 더해서 FP 시리즈 전반에 대한 저의 활용기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새로 나온 FP-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전작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면부에 FP-L이라고 적힌 것이 외관상 유일한 차이이며 오디오 단자의 커버가 기능적으로 좀 보강되었습니다. 근본 제품은 전작과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형제바디라는 점, 그리고 액세서리의 공유라는 측면을 고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FP는 사용 목적에 따라 파츠를 더하고 빼며 완성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기존 FP 유저들은 각종 파츠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취향의 다양성에 따라 당연히 호불호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실물을 직접 보면 뛰어난 빌드 퀄리티와 고급스러운 소재감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마음에 드는 디자인입니다. 카메라 뒷면을 살펴보면 전원 버튼, 사진과 동영상 모드 스위처, 메인 다이얼과 녹화 및 셔터 버튼이 존재합니다. EVF, 핫슈, 촬영 모드 다이얼까지 없다 보니 아주 미니멀한 느낌입니다. 카메라 후면에는 LCD와 각종 버튼 및 서브 다이얼이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카메라들은 상단에 촬영 모드 다이얼을 이용해 매뉴얼, 조리개 우선 등 촬영 모드를 선택하는데 후면 하단에 있는 모드 버튼을 통해서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EL, 퀵 메뉴, 그리고 메뉴 버튼은 보통 카메라들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게도 톤, 그리고 컬러 모드 버튼이 따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FP의 주요 사용처 중 하나가 스냅 용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점입니다. 큼지막한 LCD는 시인성이 좋은 편이며 모든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몇몇 터치 기능이 존재합니다. 이왕이면 스위블 혹은 틸트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따가 말씀드릴 히트싱크 구조로 인해 고정형인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카메라 하단에는 삼각대 장착 등을 위한 4분의 1 나사산, 그리고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넣는 슬롯이 존재합니다.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삼각대 플레이트를 장착했을 때 해당 슬롯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카메라의 크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지점이지만 사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스몰리그 케이지 등을 사용할 때에는 삼각대 플레이트의 위치 조절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우측에는 4분의 1 나사산, USB-C 포트, 마이크로 HDMI 단자, 그리고 마이크 단자가 존재합니다. 카메라 좌우측에 위치한 4분의 1 나사산은 FP 컨셉에 맞도록 여기에 다양한 액세서리를 부착하여 사용합니다. USB-C 포트는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SSD를 연결하여 시네마 DNG 촬영을 할 때, 컴퓨터와 연결할 때, 그리고 충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카메라들이 이렇게 USB-C 포트를 사용하여 충전이 가능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할 때 시거잭 전원에 연결한다든가 혹은 보조 배터리, 핸드폰 충전기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충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소 용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FP의 배터리를 보완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 HDMI와 마이크 단자는 특이사항이 없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어폰 단자가 없는 관계로 이어폰 아웃풋이 존재하는 마이크 혹은 믹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근본 외장형 EVF가 추가되며 여기에 이어폰 단자가 생겼습니다만 필드 모니터를 연결할 때에는 EVF를 사용할 수가 없기에 사용 형태에 따라서 여전히 존재하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CD 뒷면으로 대형 히트싱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촬영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발열 등의 문제로 촬영이 끊긴 적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운트는 L마운트입니다. 시그마, 라이카, 그리고 파나소닉이 포함된 렌즈 마운트 얼라이언스로 다양한 렌즈 선택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워낙 렌즈 명가인 시그마에서 L마운트 렌즈를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렌즈 선택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을 쭉 훑어봤습니다. 압도적으로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
그리고 훌륭한 만듦새 등이 특징이자 장점으로 꼽을만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메모리 및 배터리 슬롯 위치, 그리고 고정형 LCD 등이 단점으로 지적될 만합니다. 한 가지를 더하자면 조작부에 버튼과 다이얼이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이 단점들은 FP의 크기와 무게를 생각해보면 이해할 만한 단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 제품이 전작과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초고해상도 센서를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6100만화소의 베이어 센서가 만들어내는 원본 파일은 장축 9520픽셀, 단축 6328픽셀에 달합니다. 화소수가 높을 경우 여러 방향으로 장점들이 생깁니다. 우선 대형 프린트를 할 경우 화질적인 이득을 얻거나 혹은 최대 프린트 사이즈를 크게 가져갈 수가 있죠. 작업 목적과 기준마다 다르겠지만 프린트 DPI 200을 최상급 화질의 마지노선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전작인 FP는 16 곱하기 24 사이즈를, 그리고 근본 FPL은 30 곱하기 45인치에 달하는 프린트 사이즈를 목표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사진가, 풍경 사진가, 그리고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 예술 작가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장점입니다. 굳이 큰 프린트로 작업을 하지 않는 사진에서도 초고화소 바디는 많은 장점을 가져다 주는데요. 촬영 후 크롭, 트리밍의 가능성이 훨씬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보통 사진가에겐 구도와 구성의 기회가 2번 주어진다고 하죠. 촬영할 때, 그리고 후반 작업할 때. 파일이 큰 만큼 격하게 이미지를 기울이거나 잘라내도 여전히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상 감독분들께서 최종 아웃풋이 풀 HD라고 하더라도 소스는 4K로 찍는 것과 같은 이유죠. 하나 더 하자면 접사와 망원 사진에서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지고 있는 렌즈로 본인이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충분히 화면에 가득 채우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파일이 크기 때문에 터프하게 크롭을 해서 원하는 피사체 크기를 여전히 높은 해상도의 원고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망원의 경우도 마찬가지 원리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장 체감이 되는 것은 핸들링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똑같은 2436mm의 풀프레임 센서를 더 잘게 자르게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똑같은 흔들림이 발생할 때 이미지는 더욱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핸드블러, 모션블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평소 촬영하던 셔터 기준보다 더욱 빠른 셔터 스피드를 요구받습니다. 촬영 상황과 개개인의 습관 등에 따라서 상이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헬드는 본인이 사용하는 초점거리 곱하기 3분의 1초 이상의 셔터를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높은 수준의 고감도 성능 때문에 셔터 속도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물론 핸드블러의 경우 보조도구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삼각대를 사용하는 방법이 무난할 것이고 모노포드 또한 상황에 따라서 삼각대보다도 더 나은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등 모션 블러의 경우 셔터 속도 확보가 최우선이겠지만 말입니다. 단점은 또 있습니다. 파일의 용량이 부담스럽습니다. 풀 사이즈로 촬영했을 경우 로우 파일의 용량은 75에서 90MB에 달하며 풀 사이즈 JPG 파일의 경우 23에서 35MB 정도 됩니다. 사용하시는 메모리 카드와 하드디스크 용량 압박이 아무래도 크게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때문에 메모리 카드와 하드디스크 저장 용량을 기존보다 더욱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한 단점입니다. 사실 위에서 말씀드린 장단점은 FPL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초고화소 바디의 공통적 특성이겠네요. 근본 FPL의 센서의 또 다른 차이점은 로우 패스 필터를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로우 패스 필터는 모아의 현상을 감소시키고 원과 대각선 표현에서 발생하는 계단 현상 등을 줄여줍니다. 부가적으로 센서에 먼지가 흡착되는 것도 줄여줍니다. 반대로 이미지가 소프트해지고 빛의 H알파 영역을 차단함으로써 천체 사진 등에서 붉은색 표현력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시그마 측에서는 로우 패스 필터의 장점을 취하고 이미지의 소프트함은 초고해상도와 넓은 DR을 통해서 보완한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진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 중 후반 작업을 하지 않는 작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반 작업에서 샤픈 값 등 디테일을 잡아내게 됩니다. 카메라 내부에서 작동하는 알고리즘보다는 본인의 작업 기준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세팅이 가능한 카메라라면
샤픈 값을 일부러 카메라 안에서는 제로 값을 주고 촬영합니다. 후반 작업에서 샤픈이라는 것은 결국 점과 선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곳과 그 주변의 컨트라스트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즉, 파일의 관용도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근본 FPL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정상적인 노출 상황에서 후반 작업을 하기에는 정말로 차고 넘치는 데이터의 양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이러한 오늘날 초고화소 바디에서의 로우 패스 필터의 채택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평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감도별 노이즈 테스트일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미지 센서의 해상도가 올라갈수록 각 픽셀이 받는 빛의 물리적인 면적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노이즈도 많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죠. 디폴트 값의 로우 파일을 기준으로 비교한 이미지입니다. 초고해상도 바디임에 불구하고 노이즈 억제력이 상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디가 상용감도인지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작업의 최종 결과물이 어떤 사이즈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는지 작가마다 각자 다를 테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SNS에 올리는 목적의 사진으로는 ISO 12800도 상용감도라고 생각하고요. 각종 사보, 간단한 취재컷, 빈티지한 리터칭이 허용되는 룩북 등에서는 ISO 6400에서 12800도 괜찮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대형 프린트, 초고화질을 지향하는 작업 관점에서는 당연히 낮을수록 좋습니다. 뛰어난 노이즈 억제력은 영상에서도 이어집니다. 꽤나 훌륭한 노이즈 컨트롤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P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듀얼 ISO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작 감도는 각각 ISO 100과 3200입니다. FPL 또한 전작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훌륭한 노이즈 컨트롤 능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듀얼 ISO와 컬러 모드 오프를 통해서 시네마 DNG 포맷을 사용할 시 ISO 3200에서 12.5 스탑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는 초고해상도 바디임에 불구하고 훌륭한 노이즈 컨트롤 기량을 뽐낸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노이즈 평가만큼이나 중요한 지표입니다. 촬영의 난이도와 후반 작업의 가능성 등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FPL의 다이나믹 레인지와 데이터의 관용도는 무척 뛰어난 편입니다.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와 데이터의 관용도는 노출의 실수를 보완해주기도 하고요. 안부와 하이라이트 부분의 디테일을 살려주는 것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보다 풍부한 톤의 사진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밝기 범위에서 디테일의 표현을 훌륭하게 잡아낼 수가 있죠. 역광 등 피사체와 조명 상황의 대비가 강한 장면에서의 이점 또한 분명합니다. FPL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30초에서 8000분의 1초의 셔터를 지원하는 풀타임 전자식 셔터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FP 시리즈에 가지는 최대의 불만사항입니다. 일단 플리커 현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실내 조명 하에서의 촬영은 아무래도 꺼려지거나 혹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더해서 젤로 현상 또한 눈에 띄게 발생하는데요. 동영상에서 그 체감이 가장 크고 사진의 경우에도 패닝샷이라던가 혹은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를 촬영할 때 경험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불편은 플래시 동조 속도가 FP는 30분의 1초, FPL은 15분의 1초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해결되어도 굉장히 많은 프로 사진가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쉬운 점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일단 기계식 셔터 구조가 제외됨으로써 카메라 사이즈와 무게를 줄이는 데 큰 몫을 했고요.
초당 최대 18장의 사진을 연사하는 초고속 연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주광 상황에서 촬영하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은 없으나 동조 속도의 제한으로 플래시를 사용하는 작업 형태를 가진 분들에게는 사용하기 어려운 스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 FPL은 컨트라스트 방식과 위상차 방식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AF를 채택했습니다. 전작인 FP를 사용해본 유저들의 공통적인 불만사항은 조금 답답하고 느린 AF 기능이었죠. 이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포커스 포인트를 검출하고 따라 붙는 속도는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할 만큼 발전되었습니다. 풍경 사진은 당연하고 스냅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도 큰 불편사항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시대 카메라 기준으로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특히나 AF-C를 사용할 때에는 여전히 포커스가 따라붙는 속도와 포커스를 검출하는 알고리즘의 부족이 느껴집니다. 영상 모드에서도 컨스탄트 AF를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작보다 엄청나게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기존 FP의 동영상 컨스탄트 AF가 정적인 상황 외에는 쓰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FPL에서는 어느 정도 쓸만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두운 실내에서의 브이로그라던가 혹은 스포츠 경기 등 매우 동적인 촬영을 요구하는 영상에서는 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마도 절대적인 포커스 포인트의 숫자와 포커스 알고리즘의 부족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대할 만한 것은 펌웨어 업데이트입니다. 전작인 FP가 출시 초기 많은 비난을 받았던 AF 문제를 펌웨어 2.0 버전을 업데이트하며 상당한 개선을 이루어냈죠. 바로 이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즉 포커스 알고리즘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그마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상당히 빠른 편이고 유저들의 피드백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AF 기능에 대한 총평은 전작에 비해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었다. 허나 최신 바디라기에는 조금 아쉽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 세팅을 먼저 보여드려야겠네요. 풀프레임 카메라가 지운 크레인 M2에 올라갑니다. 현재 시그마 C24 f3.5 렌즈를 마운트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 상태도 로드가 넉넉하기 때문에 예상컨대 시그마 I 시리즈 렌즈는 전부 다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짐벌에 올리는 사용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24mm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저도 아무 생각 없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근에 올려봤기 때문에 샘플 영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SSD 연결도 문제가 없습니다. 크레인 M2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드 모니터 또한 문제 없습니다. 즉 풀프레임 카메라를 소형 짐벌에 얹어서 시네마 포맷으로 찍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세팅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팅이 FP가 어떤 카메라인지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FP 시리즈의 주요 정체성 중 하나죠. 영상 기능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내장 녹화에서는 4K에서 30프레임까지, 포맷은 MOV 그리고 시네마 DNG 8비트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풀 HD 해상도에서는 120프레임까지, 포맷은 MOV 그리고 시네마 DNG 12비트를 지원합니다. SSD를 이용한 외장 녹화로는 4K 30p 기준, MOV와 그리고 시네마 DNG 12비트를 지원합니다. 더해서 아토모스 니자 5 등 외장 레코더는 프로레스 로우 그리고 블랙매직 로우 이렇게 두 가지 포맷을 지원합니다. FP 시리즈의 상징과 같은 기능이죠. 이 가격에 그리고 이 크기에 시네마 DNG 포맷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네마 DNG는 엄청난 용량과 이를 위한 별도의 워크플로우가 필요하지만 말도 안 되는 관용도와 표현력을 보여주는 포맷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다이나믹 레인지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스탑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재현합니다. 다만 3스탑 차이에서부터는 데이터 손실이 관찰됩니다. 영상의 특성상 어둡게 찍힌 사진을 밝게 현상할 때 안부의 노이즈가 두드러집니다. 훌륭한 관용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영상 포맷과 마찬가지로 언더 노출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깐 시네마 DNG 포맷으로 작업한 영상 샘플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8비트에서 10비트 영상에서는 구현하기 힘든 다이나믹 레인지와 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기값을 고려했을 때 독립영화 혹은 소형 프로덕션에서 탐낼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와 같은 영상미가 최우선되는 작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물론 영상에 대한 이해와 부가적인 장비가 없는 분들이 다룰 포맷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너무 용량이 큽니다. 4K 30p 12비트 기준으로 1분에 약 17GB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방법도 어렵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하실 경우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닐 경우 애프터 이펙트에서 따로 컷별로 인코딩을 해주셔야 합니다. 인코딩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립니다. 때문에 전문가급의 컴퓨터 사양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애초에 작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안이 있습니다. 아토모스 닌자 등 외장 레코더를 활용해서 프로레스 로우 혹은 블랙매직 로우의 활용입니다. 이 경우 4K 30p 기준으로 1분에 약 3.5GB 정도 됩니다. 여전히 큰 용량이지만 시네마 DNG 파일에 비한다면 약 20%밖에 안 됩니다. 용량이 줄어든 만큼 데이터의 양도 좀 줄어들지만 일반적인 8에서 10비트 MOV 파일에 비하면 여전히 너무나 훌륭한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관용도 또한 잘 처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스탑은 큰 문제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언더 노출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하이라이트 재현력이 시네마 DNG보다는 살짝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때문에 촬영 시 웨이브폼을 참고해서 하이라이트 디테일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작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깐 프로레스 로우 포맷 영상 샘플을 보시겠습니다. 워크플로우도 훨씬 단순합니다. 최근 업데이트로 인해서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타임라인에 바로바로 올라갑니다. 사용하시는 색 공간을 선택해서 원하는 색 작업을 하기에도 용이하고요. 때문에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원하지만 시네마 DNG가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장형 레코더를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출이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MOV 파일의 경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화질은 동급 대비 부족함이 없지만 로그 값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FP를 동영상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로그 값 없는 MOV 파일을 사용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또한 터치를 이용한 크롭 줌이 가능합니다. 사진 기능과 마찬가지로 망원과 접사가 조금 모자랄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롭 줌 자체에서 화질 열화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크롭 줌을 한 상태에서 상하 좌우로 프레이밍을 움직이게 되면
렌즈의 주변부를 활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화질 저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크롭 줌을 사용하실 때에는 가급적 화면의 중앙부를 이용하시고 프레이밍은 삼각대를 조작해서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FP-L을 포함한 FP 시리즈는 시네마 DNG와 프로레스 로우 등 큰 포맷을 필요로 하시는 동영상 창작자들에게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격으로 해당 포맷을 지원하는 풀프레임 카메라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매력적인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적이고 캐주얼한 동영상을 필요로 하는 창작자들에겐 큰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난 소형 짐벌에 풀프레임 올려서 프로레스 로우 포맷으로 영상미 넘치는 유튜버가 되겠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영상 관련 전공생, 독립영화 씬, 소규모 프로덕션, 그리고 파인아트 작업을 하는 작가들에게 추천할 만한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시네 카메라의 가격이 부담스럽지만 남들과 다른 영상미를 얻고 싶은 욕심이 있는 각종 비디오 창작자들에게 추천합니다. 금번 FP-L과 함께 발표한 EVF를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뷰 영상에서 다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368만화소 0.6인치 패널로 시인성과 반응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빌드 퀄리티 등 만듦새가 훌륭한 파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FP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액세서리인데요. 기존의 후면 LCD의 밝기가 아쉬운 적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글레어 패널인 터라 경우에 따라서는 반사 때문에 화면을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었고요. 후면 액정이 스위블 혹은 틸트 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로우 앵글 촬영 시 불편함이 존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냅 사진을 찍을 때 파지법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EVF와 함께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 시인성이 뛰어난 액정으로 촬영 시 보다 명확하게 화면을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틸트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앵글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90도 각도로 사용할 때에는 과거 중형 카메라 파지와 비슷해지는 묘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당연히 카메라를 촬영하는 자세의 안정감 또한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 FP에 부족했던 이어폰 단자가 생긴 점도 좋았습니다. 해당 EVF는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존의 FP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FP가 사용 목적에 따라 파츠를 더해가며 기능이 달라지는 카메라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비어있던 부분을 확실하게 채워주는 액세서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EVF를 부착하는 순간 전체적인 덩치가 커집니다. 파지의 안정성은 더해지지만 작고 귀여운 맛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EVF의 USB-C는 SSD와 연결이 가능하지만 전원 충전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어폰 단자가 생기지만 반대로 필드 모니터 사용이 불가합니다. 사용법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격의 문제입니다. 세금 제외 $699로 접근성이 좋은 가격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FP 시리즈를 더욱 확장시키는 훌륭한 옵션, 하지만 가격이 문제다 정도로 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스펙들을 훑어봤으니 기타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각종 컬러 모드와 톤 기능입니다. 사실 저는 풀프레임 카메라를 다룰 때 이러한 부분은 주요 기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풀프레임 카메라를 구매하는 목적은 최대한의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우 파일을 중심으로 촬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FP의 경우 그 크기와 무게를 살려서 스냅머신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요 사용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매력적인 기능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톤 기능의 경우 포토샵과 라이트룸 등의 커브 값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 모드 두 가지와 매뉴얼 모드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커브 값과 같은 방식으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흐린 날에 컨트라스트를 높인다든가 반대로 햇빛이 너무 밝은 날 컨트라스트를 낮추는 방법 등이 존재하겠죠. 다음으로는 컬러 모드입니다. 컬러 모드는 다양한 매력적인 프리셋 값을 지원합니다. 단지 구색을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스냅 슈터들이 매력을 느낄 만큼 완성도가 높은 프리셋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근본 FP-L과 함께 파우더 블루 그리고 듀오톤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리셋 값은 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각 컬러 모드별 세부 값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AL 버튼을 누르면 각 컬러 모드의 대비, 샤프니스, 채도값 등등을 따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컬러 모드 오프가 로그값과 닮았다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컬러 모드를 오프하셨을 경우 샤프니스 값 또한 적용이 안 되어 이미지가 많이 소프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MOV 파일로 작업하시면서 후보정의 여지를 두고 싶으신 분들은 컬러 모드를 스탠다드로 놓고 세부 값과 톤 모드의 매뉴얼 값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근본 추가된 새로운 기능이죠. QR코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카메라에 설정된 모든 값을 QR코드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기존 카메라 커스텀 모드의 확장 및 공유판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용할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FP를 사용하는 유저들끼리 각자의 촬영 레시피를 공유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고요. 필드에서도 영상 촬영을 할 때 A캠, B캠 등등 여러 대의 카메라가 촬영값 설정 공유를 바로바로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한 장점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저의 세팅값 몇 가지를 QR코드를 통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근본 출시된 FPL에 대한 총평을 해보자면 초고화소, 초고화질이 필요한 사진가들에게는 훌륭한 제품, 시네마 DNG나 프로레스 로우 등도 같이 작업하는 분들에겐 최고의 카메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추천할 만한 대상은 풍경사진가와 고화소를 핸들링할 수 있는 중급자 이상의 스냅슈터, 그리고 파인아트 사진 작가들입니다. 굳이 초고화소가 필요 없는 영상미 중심의 창작자분들의 경우 기존의 FP를 추천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의 FP 사용자 중에서 AF 개선을 바라던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주얼한 동영상 촬영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스튜디오 중심의 상업사진가, 그리고 사진 입문자들에게는 추천드리기 어려운 바디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여기서 끝낸다면 FP 한국 공식 앰버서더로서의 영상이라기엔 조금 아쉽습니다. 해서 프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개인적인 FP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전 버전의 시그마 FP 한국 런칭 행사를 통해서 이 카메라의 개발 책임자인 타다미야 히사시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타다미야님은 저에게 카메라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말해달라 하셨고, 저는 몇 가지 장단점을 말씀드린 뒤 직업 사진가인 저에겐 생각하고 바라던 최고의 스냅 카메라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직업 사진가 분들은 공감하실 내용일 텐데, 사진이 일이 된 이후로부터 평소에는 카메라를 잘 안 가지고 다니게 돼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에게는 풀프레임 카메라가 너무 크고 무겁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사진을 더 자주 찍기 위해서 크롭바디를 사용해 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작가의 기준에는 화각과 화질, 그리고 디자인 등등에서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늘 크롭바디 크기의 풀프레임 바디를 바랬었는데 FP가 나온 것이죠. 그런 이유로 선택했고 1년이 더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에겐 최고의 스냅 카메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냅 카메라의 첫 번째 필요 요건은 무엇보다도 크기와 무게입니다. 좋은 스냅 사진을 찍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최대한 카메라를 자주 들고 다니며 최대한 많이 찍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무겁다면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전작인 FP가 출시된 지 시간이 꽤나 지났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FP 시리즈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풀프레임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작고 가볍다는 것은 촬영자의 편의 외에도 또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선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모델이 느끼는 부담감이 줄어듭니다. 생각해 보시죠. 식당에서 마주 앉은 사람이 핸드폰 카메라로 본인을 찍을 때와 커다란 DSLR로 본인을 찍을 때 언제 부담이 될까요? 당연히 큰 카메라겠죠? 전문 모델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진 찍히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어요. 장비가 작다는 것은 바로 이런 피사체가 느끼는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이는 인물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시선은 주변으로부터의 시선이에요. 스냅 사진의 특성상 그때그때 눈에 띄는 것을 담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주변 시선들 때문에 큰 카메라를 꺼내기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냥 폰카로 찍을 때에는 별로 신경 안 쓰이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이때에도 작은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주변 시선을 상대적으로 덜 의식하게 되니까요. 이런 이유들로 FP 시리즈를 사용하며 이전보다 훨씬 카메라를 자주 들고 다니게 되었고 당연히 작업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로서 촬영하는 원고들이 아닌 10대 그리고 대학생 때 제가 많이 찍던 그런 종류의 사진들이 많이 남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의 스냅 사진 장비 조합과 세팅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FP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함께 출시된 45mm f2.8 DGDN 렌즈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함께 출시된 만큼 디자인 룩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작고 가벼우며 광학적 성능도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시그마 35mm f2.0 DGDN 렌즈가 나온 이후로는 거의 이 렌즈가 바디캡이 되었습니다. 이전 해당 렌즈로 리뷰를 할 때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렌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액세서리의 경우는 스냅을 찍을 때는 거의 안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그립의 경우 FP 시리즈 전용으로 수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시그마의 라지 핸드 그립, 노멀 그립, 그리고 스몰리그의 FP 케이지, 그리고 우드 핸드 그립 이렇게 4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스냅 촬영을 할 때는 최대한 기기의 크기를 작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립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굳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립을 구매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리자면 사용해본 바 시그마 정품이 아무래도 그립감은 제일 좋습니다. 특히 노멀 그립이 이상한데 모양을 보면 분명 좀 불편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상할 정도로 그립감과 안정감이 좋습니다. 저한테는 좀 의문의 제품이에요. 스트랩은 시그마 정품이 아니라 픽디자인사의 리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진과 영상을 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탈부착이 편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픽디자인의 슬라이드 시리즈와 그리고 핸드 스트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라이드 스트랩은 카메라에 비해 좀 두꺼운 느낌이고 핸드 스트랩은 시그마의 기본 스트랩 홀더에 장착이 안 됩니다. 스냅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메라 가방도 마찬가지로 픽디자인의 슬링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V2 제품이 아니라 이전 제품으로 현재는 6리터를 판매하고 있고요. 저는 5리터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해보니 원바디 원렌즈 유저라면 3리터 제품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 가방의 경우 특히나 개인 취향이 강하게 반영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비슷한 용량의 슬링백이나 사이드백이라면 뭐든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냅 사진 촬영 시 저의 카메라 세팅 값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는 QS 메뉴, 즉 커스텀 퀵 메뉴 세팅부터 보시죠. 좌측 상단부터 감도, 그리고 측광 모드, 드라이브 모드, 화이트 밸런스, 우측 하단부터 이미지 품질, 이미지 사이즈, 프리 AF, 포커스 피킹 이렇게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리개 우선 모드를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측광 모드는 평가 측광을 위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카메라 후면에 서브 다이얼을 이용해서 노출 보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히스토그램을 띄운 뒤 참고하며 촬영하고 있습니다. 감도는 FP의 뛰어난 고감도 능력을 믿고 SNS 및 웹 용도의 작업 시 최대 ISO 12800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맷은 로우 파일인 DNG 파일을 최대 해상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FP 사용 초반에 했던 실수인데 로우 파일 설정 시 메뉴에서 12비트가 아닌 14비트로 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하이일 경우 로우 파일 사용 시 메모리 버퍼가 너무 심해서 미들로 놓고 사용 중입니다. 사실 로우 파일 촬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화이트 밸런스는 광원 우선 오토 모드로 사용 중입니다. 포커스 모드는 상황마다 다르게 사용합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리 AF를 켜놓고 사용합니다. 보다 빠른 작업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프리 AF가 불편하다 싶으시면 끄셔도 무방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촬영할 때에는 멀티 자동 포커스 포인트로 화면 전체를 잡아두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커스가 잘 안 잡힐 때 혹은 심도가 얕아서 정교한 촬영이 필요한 경우 싱글 포인트로 설정해 놓고 사용 중입니다.
싱글 포인트 또한 세부 설정으로 들어가 포인트 크기를 대, 중, 소 세 가지 크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간 크기의 포인트를 사용하며 LCD 후면을 꾹 터치하는 방식으로 포인트 위치를 조절하며 촬영합니다. 포커스 피킹을 켜놓고 촬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영상 작업을 병행하기 때문인데 불편하신 분들은 끄셔도 무방합니다. 매뉴얼 포커스를 섞어서 촬영하기도 합니다. 특히 85mm f1.4와 같이 심도가 얕은 렌즈에서 원하는 표현을 위해서 자주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서 메뉴에서 AF 플러스 MF 모드를 활성화하고 확대된 화면에서 포커스 피킹을 참고하며 촬영합니다. 추후 FP 사용자분들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저의 세팅 값들을 QR코드로 공유하겠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상업사진 작가로서 단 한 대의 카메라만을 사용한다면 FP는 적당한 카메라가 아닙니다. 플래시 장비의 사용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캡처1 프로 테더링 촬영이 안 된다는 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조도 지속광 상황 속에서의 촬영이 위주라면 당연히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를테면 각종 야외 스냅컷, 쇼핑몰 사진, 로케이션, 패션 촬영, 공간 촬영 등을 하시는 작가분들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렌즈는 당연히 촬영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줌 렌즈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렌즈가 상대적으로 무거워지는 만큼 세팅을 바꿉니다. 스몰리그 전용 케이지에 핸드 스트랩을 장착하고 넥 스트랩은 더 두꺼운 픽 디자인 슬라이드를 착용합니다. 세팅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워낙 촬영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정을 바꿉니다. 하지만 지속광 촬영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스냅 촬영 세팅을 기본으로 조절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P의 주요 정체성 중 하나죠. 이 크기와 가격에 시네마 DNG 및 각종 압축 로우 영상을 지원한다는 점. 저는 개인 작업을 주로 풍경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풍경 사진을 촬영할 때마다 영상에 대한 갈증이 컸습니다. 로그 값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밝기 대비가 아주 극명한 풍경 상황에서는 제가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따로 동영상 카메라 세팅을 하나 더 가지고 다니자니 번거로움과 추가적인 지출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헌데 이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준 것이 바로 FP 시리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워크플로우와 파일 핸들링이 어렵습니다만 촬영 당시에는 삼성 T5 등 SSD 하나만 더해주면 로우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카메라로 제가 원하는 하이 퀄리티 사진과 영상을 모두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겐 정말 최고의 선택지였어요. 물론 한계도 큽니다. 물리적인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으며 오토포커스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요. 가볍게 촬영하고 빠른 편집이 필요하신 분, 카메라와 영상에 대한 기술적 숙련도가 낮으신 분, 이런 분들에겐 추천할 수도 없는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카메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AF 성능이 부족하다?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필드에서는 전부 매뉴얼 포커스로 촬영합니다. 물리적인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다? 상업 영상 촬영 시 영상 삼각대와 각종 짐벌을 사용합니다. 때문에 작업 환경에 따라서 어떤 분들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러한 이유로 저는 FP 시리즈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저를 포함한 또 누군가에겐 최고의 영상 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FP로 영상 작업할 때에는 가급적 단렌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퀄리티를 뽑아내기 위해서죠. 다양한 영상 주변 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스몰리그 카메라 케이지를 사용 중입니다. 케이지, 케이블 락, 탑 핸들, SSD 홀더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팔로우 포커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로드를 사용 중입니다. 로우 영상 레코딩을 위해서 삼성 T5를 사용 중입니다. 필드 모니터야 워낙 선택의 폭이 넓죠. 개인적으로 가성비의 필월드 모니터를 사용 중입니다. 최근 아토모스 닌자 5를 빌려서 프로레스 로우 테스트를 해보면서 기대보다도 만족했는데요. 이 때문에 조만간 닌자 5를 구매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선택이 중요합니다.
FP가 작다 보니까 사운드 모니터 아웃풋 단자가 없습니다. 물론 근본 EVF에 단자가 추가되었지만 이 경우 피드 모니터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스 단자가 있는 마이크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보야 BM3032 제품을 사용 중이에요. 다양한 마이크 작업을 위해서 오디오 믹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억스 단자 지원 제품이 필요합니다. 저는 코미카의 AX1 제품을 사용 중입니다. 풍경 작업을 할 때에는 줌 H1 등 외장 레코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정적인 상황 속에서 강의 혹은 리뷰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의 경우도 FP는 상당히 매력적인 카메라인데요. 전용 전원 어댑터인 SAC7P 제품을 사용하여 방전 걱정 없이 연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넉넉한 메모리 혹은 삼성 T5 등 대용량의 SSD를 사용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영상 작업을 위한 카메라 세팅 값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위에서 말씀드린 이 카메라의 주요 타겟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죠. 해서 저의 세팅 값 몇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단 좌측부터 파일 포맷, 해상도, 프레임, 그리고 컨스탄트 AF를 설정했습니다. 하단 좌측부터 감도, 측각 모드, 오디오 게인,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를 위치시켰습니다. 사진과 마찬가지로 AF, MF 기능을 활성화해서 사용 중이며 당연히 포커스 피킹을 활성화해서 촬영하며 컨스탄트 AF는 경우에 따라 온오프 하면서 사용 중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팅을 사진과 마찬가지로 QR코드를 통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일단은 MOV 파일 4K 30p의 AWB에서 AF 기준으로 세팅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세팅을 복사하신 뒤 필요에 따라서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그마 FP-L의 리뷰와 FP 시리즈에 대한 저의 활용기를 대략적으로 남겨보았습니다. FP 시리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를 포함한 누군가에겐 최고의 카메라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카메라에 대한 사람들의 갑론을박을 보면서 더욱 느꼈습니다. 요즘 카메라에 대한 판단 기준이 너무나 천편일률적이라는 것을요. 예를 들어서 단점을 지적할 때 오토포커스와 플래시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캡처1 프로 테더링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저는 이상했습니다. 프로 커머셜 포토그래퍼에겐 사실 플래시만큼 큰 문제거든요. 반면 리뷰어들이 FP의 영상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네마 DNG와 프로레스로 그리고 B로우에 대한 언급과 샘플 영상이 적은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로 들지 않고 판단할 수 없는 카메라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시대로 전환되면서 카메라 기기의 가치가 전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각 기기의 개성보다는 최신 기술과 스펙이 카메라 평가의 중심이 된 것이죠.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당연히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다 따집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그것만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캐논 코리아 아카데미에서 현재 9년째 강의 중이며 소니 카메라로 상업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신 카메라가 나온다면 저는 직업적 필요로 인해서 계속해서 기변하고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프로니까 당연히 최신 스펙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FP 시리즈는 계속해서 서브 카메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상 스냅 용도로 말이죠. 물론 FP-L의 후속기가 나오면 그땐 모르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저에게 있어서 하루를, 한 달을, 그리고 1년을 사용할 때마다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로서가 아닌 그저 좋아서 찍는 사진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그런 카메라입니다. FP의 장점이 와닿는 분이 계시다면 이 카메라의 매력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